네, 안녕하세요. 월투가의 이정엽입니다. 제가 정확히 10년 전에 와튼 학부를 다닐 때였는데 월가의 투자은행에서 인턴십을 구하기 위해서 인터뷰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정말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 결국 뉴욕의 라자드라는 투자은행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투자은행 인터뷰에서 가장 흔히 나왔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을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같이 풀어볼 텐데 재무제표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 중에서는 단연 최고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그동안 올렸던 재무제표 101 영상들을 보신 분들에게 특히나 재밌을 만한 그리고 재무제표 개념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나는 주식을 좀 더 건강하고 올바르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 채널이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총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의 슬라이드로 재무제표를 총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재무제표에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최대한 깔끔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월가 투자은행의 대표적인 면접 질문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같이 풀어보면서 재무제표 개념을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세 가지의 재무제표가 있고요. 손익계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손익계산서는 회사가 분기 혹은 한 해 동안 얼마의 매출을 벌었고 또 얼마의 비용을 썼는지 그리고 총 얼마의 순수익이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항상 매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 중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크게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영업 관련 비용과 비영업 관련 비용으로 나눠지고요. 영업 관련 비용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항목이 Cost of Goods Sold 혹은 원가비예요. 원가비라고 하면은 제품을 파는 회사라면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즉 원가비가 이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R&D 혹은 리서치 개발 비용인데 그 제품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가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었으면 이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회사를 관리할 때 드는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비용들이 여기 SG&A 혹은 판매 관리 비용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영업 관련 비용이고요. 비영업 관련 비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비용이 있는데 그게 이자 비용하고 세금이죠. 그래서 매출에서 위에 다양한 비용들을 차감을 하고 나면 나오는 금액이 넷인컴 또는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 숫자가 현금흐름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숫자예요. 왜 그런지는 곧 설명을 드릴게요. 현금흐름표는 회사가 특정 기간 동안 얼마의 현금을 어떤 용도로 쓰고 벌어들였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재무제표이고요. 크게 세 가지의 현금으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가 영업과 관련된 현금흐름이고 두 번째가 투자와 관련된 현금흐름 그리고 세 번째가 재무와 관련된 현금흐름이에요. 영업 관련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방법이 살짝 복잡한데 좀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당기순이익에서 몇 가지의 조정을 해주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손익계산서에서 계산되는 당기순이익에는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현금 비용들이 차감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시 더해주는 조정 작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매출로는 잡혔지만 아직 현금을 받지 않은 혹은 비용으로 잡혔지만 아직 현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와 같은 운전자본에 대한 조정을 해줘야 영업 관련 흐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념이 잘 잡히지 않으신 분들은 제 현금흐름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투자 관련 현금흐름의 대표적인 항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설비 투자 비용을 뜻하는 CapEx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수합병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인 M&A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회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할 때 꼭 필요한 잉여 현금흐름, 영어로는 Free Cash Flow인데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영업 관련 현금흐름에서 CapEx 비용을 차감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영업 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무 관련 현금 흐름에는 크게 네 가지의 대표적인 항목을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회사가 종종 회사를 운영하는 데 쓰기 위해 빚을 내거나 혹은 그 빚을 갚는데 그와 관련된 현금 흐름이 여기 debt 아니면 채권 증가 혹은 감소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share repurchase 자사주 매입인데 회사의 주가가 경영진이 생각했을 때 너무 싸다고 생각하면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직접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그 돈이 여기 자사주 매입에 마이너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리고 거의 모든 회사들이 매년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들어온 현금들은 여기 share issuance 항목에 나타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배당을 주는 회사들은 배당을 주는데 쓴 현금이 이곳에 마이너스로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세 가지 종류의 현금 흐름 변화량을 다 더한 게 그 기간 동안 회사의 현금이 변화한 금액을 나타내는 거고요. 만약에 이 재무제표가 2020년도 한 해의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거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회사의 현금이 2020년도 말에 총 얼마가 남았는지를 계산하고 싶으시면 이 공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2019년도 말의 현금 잔액에서 2020년도 현금 변화량을 더해주시면 2020년도 말의 현금 잔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인데,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기자본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공식은 자산은 부채와 자기자본을 더한 값과 같다. 이 공식은 진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산 쪽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현금이에요. 그리고 이 현금은 좀 전에 현금 흐름표에서 계산한 단기 말 현금 잔액과 같은 금액이고요. 현금 외에도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의 대표적인 항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채로 넘어가서 영어로는 liabilities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외상매입금, 그리고 두 번째가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내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채권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debt,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숫자는 크게 네 가지에 인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손익계산서에서 계산한 당기순이익만큼 자기자본이 올라가고요. 두 번째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은 그만큼 자기자본이 올라가고 내려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배당을 지급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의 돈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신 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어도 사실 정말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면서 쉽게 따라오셨던 분들은 재무제표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에는 그 월가투자은행의 면접 질문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비가 100이 증가한다면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단 세율은 0%로 가정을 합니다. 제가 답을 바로 알려드릴 건데 답을 들으시기 전에 위에 보이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손익계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감가상각비가 증가한다고 해서 매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그래서 매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감가상각비는 일단 비용이에요. 그리고 영업 관련된 비용이고요. 보통 원가비와 판매관리비에 나눠져서 포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비용으로 마이너스 100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당기순이익은 100만큼 내려가게 되고 감가상각비 100이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100인 거죠. 이게 답이고요. 두 번째로 현금흐름표로 넘어가 볼게요.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100부터 일단 시작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가상각비는 비현금 비용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현금흐름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더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100이 줄었는데 그만큼 다시 100을 더해주기 때문에 영업 관련 현금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투자 관련 현금흐름 그리고 재무 관련 현금흐름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총 단기 현금 변화량은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100이 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은 0이에요.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현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방금 답을 내렸고요. 감가상각비는 이제 PPN이 혹은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해주는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가치가 100만큼 줄어들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영향이고요. 감가상각비는 부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0이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자본을 움직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당기순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계산했듯이 당기순이익은 100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자본 또한 100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계산을 잘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좀 전에 재무상태표의 진리라고 말씀드렸던 그 공식, 자산은 부채와 자기자본을 더한 값과 같다. 이 공식이 여전히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산은 100이 줄었고 자기자본 또한 100이 줄었기 때문에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맞게 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감가상각비가 100이 늘어나면 이런 식으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거를 이해하시고 이 문제를 스스로 푸실 수 있으면 재무제표의 개념은 어느 정도 확실히 잡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듣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도 나중에 혼자 생각해보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이건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보시는 거를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이 영상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